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같이 세법을 같이 공부하게 될 정우승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과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법을 배우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고 하지만 그 세금과 세법 관련해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세금이란 게 무엇인지, 세법이란 게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먼저 간단히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별 세목, 세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 개별 세금들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 중요한 세금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첫날 강의입니다. 첫날 강의에서 제일 먼저 일단 세금이란 게 뭔지, 그 다음에 그 세법이란 게 뭔지 그 내용들을 간단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세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의 개념과 종류라고 나왔는데 일단 세금이란 게 도대체 뭐냐? 아마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이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절대 이제 피할 수 없는 거,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 보통 이제 서양권의 속담에 이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거 두 가지.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죽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 태어나서 언젠간 어떤 인간이든 죽음을 좀 맞이해야 됩니다. 그 죽음이라는 건 피할 수 없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거 뭐가 있죠? 세금이라고 하는 거.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게 이 죽음과 세금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삶과 죽음의 영역이 있어서 그만큼 굉장히 좀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의 삶과 세금에서 사람의 삶이 굉장히 세금이 중요하다는 건데 우리 국세청에서 세금 절약 가이드라는 책자가 나오거든요. 그 세금 절약 가이드 책자에 제일 첫 페이지 나오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수많은 세금들이 있는데 살면서 이 세금이라고 하는 건 피할 수 없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거든요. 어떤 세금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세금들을 내고 있습니다. 일단 만약에 어떤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하면 돈을 벌겠죠. 그 돈을 벌면 소득세라고 하는 거, 이런 세금을 내야 됩니다. 아마 소득세라는 세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번 돈을 가지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만약에 샀다. 땅을 산 거예요. 건물 산 거예요. 또는 자동차를 사요. 그럼 샀을 때 딱 구입 가격만큼만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취득세라는 세금, 이런 것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집이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그럼 매년마다 또 세금 내라고 날라와요. 재산세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거, 자동차세라고 하는 거, 이런 세금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보유하고 있을 때, 가지고 있었을 때 내야 되고요. 자동차를 또 보유하고 있으면 이 자동차세, 요걸 내야 됩니다. 나중에 그 부동산을 또 우리가 팔 수도 있어요. 집을 팔 수도 있고 또 땅을 팔 수도 있습니다. 팔게 되면 또 이익이 생길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라는 세금, 요것도 내야 됩니다. 그 다음 내가 재산을 나중에 자식한테 증여한다. 그러면 증여세라는 세금, 요걸 이제 증여받은 사람들이 또 내줘야 되고요. 또 만약에 부모가 사망했다. 그러면 이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게 되겠죠. 그랬을 때는 상속세라는 세금, 요런 세금도 내야 됩니다. 아마 근데 요런 얘기들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듣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시면서 많이 경험해봤던 그런 세금들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세금들이, 이름 모를 세금도 굉장히 또 많이 있어요.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으면 아마 여러분들 오늘도 물건을 산 게 있을 거예요. 또는 이제 음식을 사서 드신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물건값, 음식값에 10%만큼 세금이 또 붙어 있어요. 부가가치세라는 세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부가가치세도 부담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만약에 우리가 고급 가구, 이런 사치성 물품을 산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외에 개별소비세, 이런 세금도 내줘야 돼요. 그 다음 술에는 우리가 술 소비하죠. 술 먹잖아요. 그럼 술값 안에는 주세라는 세금, 이런 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담배값 안에는 담배 소비세, 이런 세금도 붙어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계약서를 작성한다, 인지세 같은 거 내야 되고,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면허세, 등록면허세, 이런 세금도 내야 됩니다. 기타 등등 이 세금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전부 다 경제활동하는 거잖아요. 돈을 벌고 쓰고 또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고 나중에 부동산을 팔고 전부 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곳곳에 세금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아, 너무 복잡하다, 너무 많다 세금이. 아, 이거 어떻게 잊고 살 수 없냐?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금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깊숙하게 세금이 들어와 있고요. 그 세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할 수 없으면 알아야 돼요. 내가 부당하게 세금을 낸다, 잘못된 거겠죠. 안 내도 돼야 되는 세금을 내게 된다, 부당한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하려면, 그런 일에 처하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어떤 세금들이 어디에 붙고 얼마만큼 세금이 붙는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경제활동할 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유리한 고지에 쓰기 위해서 그 세금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은 좀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어야
세금을 내더라도 정당히 내는데 기쁜 마음으로 낼 수 있을 것이고 또 부당하게 내지 않는 일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세금들이 여기저기에 붙는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세금이 무엇인지 세금의 개념부터 좀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요, 법적인 정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세금이 무엇이다 이런 얘기를 한 곳은 법 어디에도 없어요. 세금의 정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교과서적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금이라고 하는 거, 세금 또는 조세 같은 말입니다. 이 세금이라고 하는 건 교과서적 정의로 보통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볼게요.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한테 부과하는 금정급부다. 보통 교과서에서 이런 식으로 세금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이 좀 긴데요. 하나씩 내용을 좀 볼까요? 일단 세금은 누가 매기는 거냐라는 거예요. 누가 부과하는 거냐? 부과권자는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자체가 매기는 걸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국가는 중앙정부를 말하는 거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매기는 세금을, 중앙정부에서 매기는 세금을 우리는 국세라고 부르게 되고요. 아까 봤던 소득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국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 구성원들한테 이런 세금 내라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지방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매기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매기면 지방세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매기는 걸 우리가 세금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럼 국가나 지자체가 왜 매기냐? 이 세금을 매기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세금을 걷는 이유가 있잖아요. 세금을 걷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보편적인 이유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걷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를 운영하려면요, 여러 가지 돈이 좀 필요하겠죠.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너무 길이 어두워요. 그러면 가로등도 설치해야 되는 거고, 도심 미관을 위해서 가로수도 설치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급여도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럼 국가도 여러 가지 돈들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국가 구성원들한테 돈을 걷어서, 세금을 걷어서 그 돈들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재정 수입 조달의 목적으로 세금을 걷는 게 가장 일반적인 목적이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마찬가지예요. 지방자치단체도 지자체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구성원들한테, 지자체 구성원들한테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세금이라고 하는 목적이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이 됩니다. 세 번째 세금의 중요한 특징은요,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다라는 게 중요한 특징이 돼요. 여러분, 반대급부라고 하는 거는요, 지불한 만큼 되돌려주는 개별적인 보상, 이걸 반대급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뭔가 너한테 돈을 낸 사람한테 뭔가 준다, 이걸 반대급부라고 하는 건데, 세금은 원칙적으로 그런 반대급부라는 게 없어요. 소득세를 많이 낸 사람한테는 공원을 훨씬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한테는 전기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 아니라 세금은 구성원이면 그만큼 정해진 대로 내는 거예요. 그걸 많이 냈다고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조금 냈다고 혜택을 덜 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동적으로 내야 된다는 거고, 어떤 그런 개별적인 보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흔히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전기세, 수도세, 이런 얘기 보통 많이들 합니다. 전기세, 수도세.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통 그런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아이고, 이번에도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왔어. 수도세가 너무 많이 나왔어. 이거 어떻게 살아?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종종 있단 말이죠. 자, 근데 이 전기세, 수도세라는 용어는 사실은 잘못된 용어예요. 전기세, 수도세는 세금이 아닙니다. 그건 세금이 아니라 요금이에요. 전기 요금, 수도 요금. 이건 내가 쓴 만큼 내는 거예요. 전기를 이만큼 썼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요금을 내는 거고요. 수도를 이만큼 썼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요금을 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만큼 내가 쓴 것만큼 내는 요금이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요거는 세금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세금을 이만큼 냈으니까 그만큼 뭔가 받는 게 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법률로서 요건을 갖춘, 법에 정해진 요건을 갖춘 자가 자연히 내야 되는 거지, 요건 어떤 반대급부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낸 것만큼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세금을 무조건 국민들한테 내라고 할 수 있냐? 야, 너는 2천만 원 좀 내라, 1년에. 너는 3천만 원 내라. 너는 1,000만 원 내라. 너는 좀 잘생겼는데 한 5천만 원 낼까? 아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금을 걷으면 국민들의 반발이 너무나 심하겠죠. 그러니까 세금은 무조건 걷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무조건 걷는다. 그럼 국가는
국민들은 의리돼 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라고 해서 지자체라고 해서 무조건 거둘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세금은 법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한테 부과하는 겁니다. 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자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소득세 같은 경우는 개인이 소득을 벌면, 돈을 벌면 세금을 낸다라고 돼 있어요. 복권에 당첨됐다. 당첨 소득이 생기죠. 일을 했다. 그러면 급여 같은 거 받겠죠. 장사를 했다. 그러면 사업해서 돈을 벌겠죠. 그런 소득이 있는 자한테 매기는 거예요. 그런 요건을 충족했을 때. 그런 게 없는데 그냥 소득세 매긴다? 이거는 국가가 일종의 깡패하고 똑같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은 무조건 걷는 게 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 거, 이걸 충족한 자한테 걷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금의 또 하나 특징은요, 금전급부예요. 금전급부라는 건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된다, 금전으로 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세금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세금들은 현금으로, 금전으로 납부를 해줘야 돼요. 물론 예외가 있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물건으로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물납이라고 부릅니다. 물건으로 세금 내는 걸 물납이라고 부르는데 거의 대부분의 세금은 물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물납을 허용하지 않고요. 금전 납부가 원칙이에요. 다 현금으로 내야 돼요.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상속세 같은 경우 그런 세금들은 예외적으로 우리 법에서 이거는 물건으로 낼 수도 있다라는 걸 규정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재산 한 푼도 없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셔가지고 재산을 상속받게 된 거예요. 상속받았는데 그게 비상장 주식이에요. 비상장 주식. 근데 요거 가지고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내려면 현금화 시켜야 되잖아요. 주식을 팔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상당히 좀 어렵고 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법에 정해진 요건을 가지고 그런 비상장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이런 것들로 세금을 대신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세금을 내는 경우 있어요. 이제 그건 물납이고, 근데 법에서 그렇게 따로 정해진 예외 말고는 일반적인 대부분의 세금은 금전으로 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봤는데요. 그럼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우리 세금의 정의를. 세금은 아무나 걷는 게 아니에요. 국가나 지자체가 걷는 거고,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걷는 거고, 어떤 직접적인 반대급부라는 건 따로 없다. 만인했다고 혜택을 주는 거 이런 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국민한테 걷는 건 아니고 법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한테 걷게 되고요. 그리고 세금은 기본적으로 금전으로 납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 세금을 걷는 목적 가장 기본적인 건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이다라고 돼 있죠. 요거는 가장 보편적인 목적이에요. 국가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고 지자체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걷게 되는 게 이제 세금인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목적이에요. 전통적인 목적이고, 요즘은요, 현대 사회에서는요,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게 그런 목적으로만 걷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도 세금의 역할을 하게 돼요. 경제 정책적인 기능, 그리고 소득 재분배 기능, 이런 것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은요, 어떤 세금이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가지고 있다가 부동산을 팔았다. 만약에 내가 땅을 한 5억에 산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10억 됐을 때 판 거예요. 5억에 사서 10억에 팔았으면 5억만큼 돈을 번 거잖아요. 그 5억만큼 돈 번 거에 대해서 이득을 취했으니까 그거 세금을 좀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양도소득세거든요. 자, 부동산, 주택 있죠? 여러분, 주택, 집 사고 팔 때도 양도소득세를 매기게 됩니다. 이익이 생겼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줘야 돼요. 자, 근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상승을 한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그리고 사람들이 부동산 가지고 막 투기 같은 거 하는 것 같아. 부동산을 막 여러 채 사가지고, 집을 여러 채 사가지고 막 투기하고 있어요.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게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행위들을 좀 억제해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 같은 걸 좀 억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을 투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양도소득세율은 높이 매겨버리는 거예요. 높이 매겨버리면 그런 투기 행위가 간접적으로 좀 근절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정책적인 기능상으로 세금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으로서 세금이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세금이 상속세예요. 상속세 같은 경우. 조금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을 낼 게 별로 없겠죠. 상속받은 것도 별로 없다라면 세금 낼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자들 같은 경우는 세금 내야 될 게 상속되는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세금 내야 될 게 많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상속되는 재산들에 대해서 세금을 매김으로써 소득을 좀 재분배하는 그런 기능들도 수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소득세 같은 경우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소득세 같은 경우도
소득이 적은 분들 같은 경우는 세율이 좀 낮아요. 많이 낮아요. 근데 소득이 높으신 분들,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요, 세율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좀 많이 매김으로써 소득 zem배 기능을 국가에서 좀 수행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요, 단순히 국가에서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걷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정책적인 기능이라든가 소득 zem배 기능 이런 걸 위해서도 세금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세금들이 과연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세금들이 있냐, 어떤 종류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세금을 한번 분류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세금을 크게 과세권자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어요. 아까 국가에서 매기는 세금이 국세, 지방자치단체에서 매기는 세금이 지방세라고 있었죠. 그거 가지고 구분해 보면 우리나라의 세금은 크게 국세, 지방세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국가에서 매기는 세금, 지방세라는 건 지방자치단체에서 매기는 세금, 여기 지방세입니다. 전체 우리나라 세금이 한 25개 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 14가지가 국세에 해당하고요. 11가지 정도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그다음 국세는 또다시 우리가 내국세랑 관세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관세라는 건 좀 특이한 세금이에요. 관세라고 하는 거는 외국에서 물건이 수입될 때,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올 때, 그때 우리나라에서 매기는 세금, 요게 이제 관세라는 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에서 물건 들어올 때 매기는 세금이 되는 거고, 내국세라는 건 우리나라 안에 있는 경제 활동들, 거기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 이제 내국세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지방세도 도에서 매기면 그 세금은 도세라고 부를 수 있고, 시나 군에서 매기면 시군세라고 불릴 수도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다 여러분 분리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크게는 그냥 국세랑 지방세가 나눠져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뭐 이게 국세에 해당하냐 지방세에 해당하냐 거기까지도 큰 의미는 없어요. 우리는 지금 첫 단계이기 때문에, 세금 비율은 첫 단계이기 때문에 기초 단계에서는 이런 세금이 있구나, 이런 세금이 있구나, 중앙정부에서 매기는 세금도 있고 지자체에서 매기는 세금도 있구나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거지, 요걸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여러분 없습니다. 일단 내국세도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가장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세금이 있어요. 수많은 세금 중에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세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세수의 한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세금들이고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아마 우리나라 세수 1등이 어떤 애는 연도마다 좀 바뀌긴 하는데요. 어떤 애는 부가가치세가 가장 많아요. 어떤 애는 소득세가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1등, 2등 하는 게 소득세, 부가가치세고요. 그다음 이제 보통 3등이 이제 법인세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세목이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중추적인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금을 시험으로 보는 그런, 그러니까 시험 과목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시험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시험이 공인중개사 시험, 그다음 세무사 시험, 이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험들은 이제 세금을 관련해가지고 세법 관련해서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게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예요. 이 세 가지 세목이 시험에도 가장 많이 나오고 현실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외 여러 가지 세금들도 있습니다. 상속받으면 상속세라는 거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세라는 세금 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좀 크다라고 한다면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도 내야 돼요. 술에는 주세 같은 거 붙는다고 했죠. 사치적 물품의 개별소비세 이런 것도 이제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세금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는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정도가 좀 중요하다.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도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세금이 취득세예요.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자동차를 취득한다. 그러면 이제 취득세라는 요 세금을 내줘야 됩니다. 그 다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라고 하는 요런 세금도 내야 되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이 자동차세 요런 세금도 내줘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세금을 분류할 때 중앙정부에서 매기는 세금, 지자체에서 매기는 세금 이런 것들을 좀 분류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뭐 이렇게 다 분류해서 외울 수는 없는 거고, 사실 저도 다 외우기가 힘들어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 위주로 우리는 좀 배우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세금을 우리가 그 과세권자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 외에 이렇게도 좀 분류할 수 있어요. 사실 세금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경제 활동, 사회 생활 이런 경제 활동을 하는 단계에서 붙게 되잖아요. 그럼 경제 활동 단계별로 어떤 세금들이 붙는지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배우는 입장에서는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요, 과세 대상에 따라서 분류 한번 해볼게요.
자, 과세대 이상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단 경제활동을 한다는 얘기는 취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해서 또는 장사를 해서 돈을 벌겠죠. 그 돈을 처음 버는 단계가 있을 거예요. 돈을 벌죠. 돈을 벌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은 밥도 먹어야 되고 어떤 물건도 사야 되고 핸드폰도 사야 되고 핸드폰 요금도 내야 되고 또 돈을 써야 되잖아요. 돈을 번 다음에는 이제 돈을 쓰게 됩니다. 돈을 다 쓰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미래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돈을 일부는 또 모아두게 돼야 되고 재산도 형성해야 돼요. 그런 돈 가지고 모아서 자산도 사야 된단 말이죠. 그럼 돈을 모으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흔히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경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돈을 벌어서 쓰고 모으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돈을 번다라는 건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보통 얘기한다면 소득이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소득이 생겼다. 그 다음 돈을 쓴다라고 하는 건 소비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소비. 그 다음 돈을 모으면 재산이 형성되죠. 재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금은 국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매길 때 돈을 버는 단계, 소득이 생겼을 때 그 소득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을 쓰는 단계, 돈을 소비하게 되면 그때 또 재산을 우리가 돈을 번 걸 소비하게 되면 그때 또 세금을 매길 수 있어요. 그 다음 나중에 재산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재산에 대해서 또 세금을 매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세금 과세 대상은요. 소득, 소비,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 매기는 거, 돈을 벌었을 때 세금 내야 되는 거 뭐가 있냐? 가장 대표적인 세금이 소득세랑 법인세예요. 여러분 소득세라는 세금은 말 그대로 소득에 대해서 붙는 세금이에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 소득세라는 건 그 소득세 이름이 개인 소득세예요. 개인 소득세. 개인들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붙는 세금. 그게 이제 개인소득세인데 명칭이 좀 기니까 앞에 개인자를 빼고 그냥 소득세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개인들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 되고요. 개인들만 소득이 생기냐? 아니에요, 여러분. 삼성전자라는 건 개인이 아니라 법인입니다. 현대자동차 마찬가지 법인이에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도요. 경제활동에서 돈을 벌어요. 삼성전자는요. 가전제품 팔아서 돈을 벌기도 하고요. 핸드폰을 팔아서 돈을 벌기도 하고요. 반도체를 팔아서 돈을 벌기도 합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자동차를 팔아서 돈을 벌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법인들도 소득이 생기는 거고 그런 법인들도 소득이 생겼을 때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의 이름을 법인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 얘도 이름은요. 이렇게 법인세라고 부르면 법인이 내는 모든 세금이라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얘는 원래 이름은 법인소득세예요. 법인들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붙는 세금, 법인소득세입니다. 근데 이것도 명칭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소득자를 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법인세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세금이 가장 대표적으로 소득에 대해서 붙는 세금,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 되는 겁니다. 그럼 돈을 버는 단계에서 이렇게 세금을 한번 내요. 그리고 이 돈을 벌었으니까 나중에 써야 되겠죠. 소비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때도 붙는 세금들이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소비에 대한 세금이 부가가치세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중에 자세히 배우게 되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세율이 10%예요. 그러니까 물건값의 10%만큼 세금이 붙게 됩니다. 그게 이제 부가가치세가 되는 거고 이 부가가치세라는 건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는 몇 가지 소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소비에 대해서 다 붙어요. 거의 대부분의 소비에 대해서 우리가 옷을 산다. 옷값의 10% 부가가치세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 음식값의 10% 부가가치세 붙어 있어요. 커피를 마신다. 커피값의 10% 부가가치세 붙어 있어요. 햄버거를 먹는다. 10% 붙어 있습니다. 신발을 샀다. 10%만큼 부가가치세 붙어 있고요. 컴퓨터를 하나 산다. 그럼 거기에도 10%만큼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재와 용역 소비에 대해서 이 부가가치세 세금이 붙게 돼요. 또 하나 이제 소비에 대해서 붙는 세금이 개별소비세라는 이런 세금도 있어요. 개별소비세는 개별적인 어떤 소비에 대해서 붙는 거예요. 근데 개별적인 건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개별소비세라는 건 사치성 물품, 고급 보석이라든가 고급 가방이라든가 이런 데 붙는 세금이 됩니다. 자, 그다음 주세라고 하는 거. 이건 이름 딱 봐도 알 수 있겠죠. 어디에 붙는 세금이 되겠어요? 그렇죠. 술주자예요. 이게 술주자. 그래서 술 소비에 붙는 세금이에요. 술 소비에. 그러니까 술값 안에는 여러분 부가가치세도 붙어 있고요. 그다음 거기에 주세도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드시면 여러분 이 나라에 굉장히 큰 힘을 하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주세. 그렇다고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적당히 드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소비 단계에서 붙는 그런 세금들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돈을 벌어서 다 쓰면 안 되죠. 모으기도 할 거란 말이죠. 재산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재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세금을 또 내는 게 있고요. 그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세금 내는 것도 있어요.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라는 이런 세금 내게 되고요. 그다음 내가 재산을 취득한 게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상속세 같은 거 이런 것도 내야 되고, 재산을 증여로 취득했다. 그러면 증여세라는 세금 이런 것도 내줘야 돼요. 그다음 재산을 보유하게 되면, 부동산 보유하게 되면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요건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 붙는 세금이 됩니다. 요 두 가지는. 그다음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자동차세 이런 것도 내줘야 돼요. 그럼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1년에 보통 이제 2번 내게 됩니다. 2번 내게 되는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번 내게 되는데, 1년치를 한꺼번에 내면, 연납하면 이제 연에 이제 한꺼번에 내게 되면 할인도 좀 해주는 제도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자동차세,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세금들을 어디다 내요? 국가나 지자체에 내게 되는 거죠. 자, 이 중에서도 우리가 모든 세금, 굉장히 많은 세금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학습 목적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세금, 또 시험에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세목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우리는 이 세 가지 세금 중심으로 학습을 좀 할 거예요. 이번 과정에서, 우리가 이번 커리큘럼에서 이제 첫 시간에는 우리가 세금이란 게 뭐냐, 세법이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잠깐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세금이 뭔지 개념을 알고 있어야 세부 세금을 공부할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요 순서로 우리 하나하나의 세금들을, 중요한 세금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세금이 무엇인지 개념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세금의 분류, 세금의 종류도 봤었고, 그 중에 개별 세금 중에서 중요한 세금이 뭐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세금을 국가에서 그냥 막 걷으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막 걷으면 국가는 깡패예요. 국민들이 무서워요. 그죠? 막 국가에서 너 세금 얼마나 해, 너 세금 얼마나 해. 걸리면 안 돼. 막 그렇게 세금을 걷으면. 그럼 이건 국가라고 할 수도 없거든요. 세금은 그렇게 걷으면 안 돼요.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된 자한테만 걷어야 되는 거예요. 요건을 충족하지도 않은 자한테 걷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이 세금에 관련된 내용들을, 어디에 세금을 매길 거냐, 세율은 몇 %로 할 거냐, 세금은 누가 낼 거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법에다가 규정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에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한 법을 우리는 세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무슨 법이라고 부른다고요? 세법. 세금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해 놓은 법들을 세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세법의 구조하고 기본 원리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여러분 헌법이라는 법 들어봤죠?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헌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민법이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상법 이런 법 들어봤을 거고, 그 다음에 뭐 행정소송법, 행정법 이런 것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세금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해 놓은 법이 세법입니다. 그 세금 관련된 내용을 규정해 놓은 법이 일단 우리나라의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헌법에도 여러분 세금 관련된 내용이 두 조문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부터가 세법의 일부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헌법은 세금 관련된 내용을 두 가지 조문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조문들이 있습니다. 헌법 제38조랑 헌법 제59조에 세금 관련된 얘기를 두고 있어요. 38조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세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를 진다. 그럼 헌법에는요, 국민의 4대 의무 규정을 하고 있어요. 국민의 4대 의무. 여러분 흔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공부했잖아. 국민의 4대 의무,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어떤 게 있어? 뭐 교육의 의무도 있고, 근로의 의무도 있고, 그 다음에 납세 의무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거기 이제 4대 의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의무가 하나가 납세 의무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다 세금 내야 된다. 근로도 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는데 세금도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헌법 38조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 38조에서 일단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된다, 이 말하고 있으니까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세금을 내야 될 대상자가 누구냐,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금을 모든 국민이 무조건 다 내야 되냐? 만약에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 진다 이렇게만 돼 있으면 국가가 깡패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너 얼마 내라, 너 얼마 내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 더 말하고 있는 게 이 말이 붙어 있어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게 붙어 있어요. 그냥 납세금을 지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해진 대로 납세금을 진다. 법에 정해진 것에 내 상황이 해당하지 않아. 그럼 세금을 안 내는 거죠.
법에 정해진 상황에 해당할 때, 그 요건에 내가 충족할 때, 그랬을 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률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체적으로 세금 관련된 내용들을 정해놔야 돼요. 법률에서 정해야 되는 거예요. 헌법 59조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헌법 59조에서는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뭐를 법률로 정하냐면 조세 종목과 세율 이런 것들을 법률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 어떤 세금이냐, 그다음에 세율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은 법률로 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법률이 세금에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해 놓은 법이겠죠. 그럼 법률도 세법이 되는 거예요. 세법 관련된 세금 관련된 법률은 국회에서 정해요. 법률이라는 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법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을 법률. 세금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요. 국세기본법 이런 법이 있고요. 법인세법, 소득세법 이런 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법률이에요. 이건 국회에서 제정을 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땅땅땅 해가지고 이제 법 통과시키고 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법률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법인세법이라는 법은요, 법인세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해 놓은 법이에요. 소득세법이란 법은 소득세에 관련된 내용들, 요걸 이제 규정해 놓은 법이 소득세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세기본법 이런 것도 있어요. 국세기본법은 그냥 일반적인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규정해 놓은 법이 국세기본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세 있잖아요. 법인세도 국세고요, 여러분. 소득세도 국세예요. 그런 수많은 국세들에 대해서, 여러 국세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 일반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은 법이 국세기본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금을 법을 분류할 때 이런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이런 것들은 개별 세목, 그 개별 세금들을 규정해 놓은 법이거든요. 그래서 개별조세법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구분을 해본다면. 그다음 국세기본법 이거는 어떤 특정 세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전체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반조세법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됩니다. 자, 근데 세법이라고 하는 거는 국회에서 만든 이 법률 이것만 가지고 운영하기가 좀 힘들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럼 자주 만나서 법을 만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 현상이 달라지면 세금도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부동산이 너무나 막 투기가 뭐 사람들이 많이 투기하고 막 그래. 가격도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럼 세율도 막 올려야 되고 급하게 좀 올려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자주 만나서 그러면은 회의도 하고 땅땅땅 해야 되는데 그래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중요한 사항들은 법률로 규정을 해놓지만 세부적인 내용들 그런 것까지 법률에서 다 규정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 각 부처 장관의 시행규칙 이런 것들로 보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의 하위 명령으로서 시행령, 또 시행령의 하위 명령으로서 시행규칙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세법의 일부라고 부르게 됩니다. 시행령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대통령령이에요. 이건 대통령이 국무회의 통해서 우리가 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건 각 부처 장관들이 정하는 걸 이제 시행규칙이라고 하게 됩니다. 세금 관련해서는요, 어떤 부에서 담당하게 되냐면 우리나라에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부가 있잖아요. 보건복지부도 있고 여러 가지 부가 있단 말이죠. 법무부도 있고. 근데 세금 관련해선 기획재정부, 기재부에서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재부 장관이 제정하는 게 이제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거예요. 법률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규정을 해야 되는데 좀 규정하기가 어렵다. 이건 굳이 법률에 규정 안 해놔도 되겠다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시행령에다가 위임해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규정을 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도 또 세부적인 내용이 또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어. 그런 것들은 이제 시행규칙 여기다 위임해서 여기서 이제 정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인세만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본다면 법인세 관련된 내용들은 일단 중요한 과세 요건 이런 것들은 다 법률에 법인세법이란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법인세법 시행령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그러니까 위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여기까지 해서 법인세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소득세는 법률이 소득세법, 그 다음에 시행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이렇게 이제 불러볼 수 있는 거예요. 국세기본법도 마찬가지예요. 국세기본법도 국세기본법이 있고 이건 법률 여러분. 그리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이건 대통령령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게 세금을 다루고 있는 법을, 세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을 세법이라고 통칭해서 넓게 본다면 헌법도 세법의 일부가 되는 거고요. 이게 가장 상위의 법이 되겠죠. 헌법이.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법률이
그 밑에 하위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 그 밑에 각세법의 시행령, 또 각세법의 신규칙, 여기까지를 우리가 세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일단 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세금 업무를 집행할 때는 법률, 시행령, 신규칙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실무도 하고, 그다음에 각종 시험에서도 여기 있는 내용들,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학습 목적으로는 주로 이제 법률에 기반된 기본적인 내용들,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들 이런 거 중심으로 우리가 이번 커리큘럼에서 공부를 같이 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이제 법률, 시행령, 그다음 시행규칙이 어떤 식으로 구조가 짜져 있는지 잠깐 볼까요? 세금 관련된 법률 등의 일부 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자, 부가가치세 관련된 내용은 부가가치세법이라는 법률에 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하위법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는 게 대통령령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시행규칙이 기재부 장관령으로서 이제 있게 된 거예요. 이제 법 같은 경우는요, 제일 이제 조가 있어요. 각 조마다 이제 내용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구분도 없이 쭉 쓰면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우리가 글 쓸 때도 분류하듯이 법도 조로 이제 분류하게 돼요. 그러니까 법 구성은요, 기본적으로 조, 항, 호, 목 순서로 구분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2조, 3조, 2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조가 되고요. 조 밑에서 또 세부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표시는 법조문에 동그라미 1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조 바로 밑에 구분한 게 동그라미 1이에요. 이 동그라미 1을 뭐라고 부르냐면 항이라고 있습니다. 항. 그러니까 이거는 3조 제1항 요게 되는 거예요. 3조 제1항. 그다음에 1항 안에서도 또 세부 내용을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숫자 1, 2, 3, 4 이렇게 구분하게 돼요. 요거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호라고 부르게 됩니다. 호. 그래서 3조 1항 1호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항 밑에는 이제 호로 이제 구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세금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법주문이 있는 방법은 알아야 되니까 어떻게 있는지 한번 좀 보는 거예요. 조, 항, 호. 그다음에 그 여러분 호 안에서도 세부 내용들이 좀 분류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어요. 국민들이 법을 쉽게 읽어야 되니까 분류를 해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호 밑에 분류는 가나다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가나다라. 그건 뭐라고 부르냐면 목이라고 읽어요. 목.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조다. 3조 1항 1호 그 밑에 가나다라 구분되어 있으면 가목, 나목, 다목 이런 목이라고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을 읽는 순서는 여러분 조, 항, 호, 목 순서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2조에서는요, 이제 부가가치세법에 쓰는 여러 가지 정의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학습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구조만 좀 보는 거예요. 이 법에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을 말하는 거죠. 이 법을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그 밑에 이제 2조 1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권리를 말한다. 재화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호는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용역이라는 거에 정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역의 범위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위임하는 거예요. 위임하는 내용. 뭔 얘기냐? 법률로서 다 규정하기 힘든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 법에다 굳이 여기까지 규정 안 해도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시행령에다가 링크시켜가지고 시행령에 위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 정의까지는 법률에서 하고 있지만 용역의 범위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놓겠다. 그걸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학습하는 우리들은 국민들은 이 내용들을 이제 찾아봐야 돼요. 이게 시행령의 대통령령이니까 시행령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시행령 3조 1항 같은 경우는 이런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위임 받았으니까 위임 받은 거에 대한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법은 부가가치세법 말하는 겁니다.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2호는 여기 있네요. 용역은 이 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영마 그 밖의 행위로 한다 해가지고 세부적인 용역 제공 사업을 호로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1호의 건설업, 2호의 숙박 및 음식점업 이런 것들로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위임 받아서 시행령에서 규정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법을 직접 우리가 보고 공부하고 할 때는요. 여기서 지금 대통령으로 정해놨다라고 한다면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이걸 찾아봐야 돼요. 여기에 또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는지. 거기까지도 우리가 세금을 계산하고 세금을 내야 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까지 다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1항 1호 및 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에 기획재정부를 이용하여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용역 공급 사업인데 어떤 거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겠다. 이런 예외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거는 기재부를 이용하여 정하는 사업에 한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기재부를 이용하여 정하는 사업이 그럼 뭔지? 기재부령이면 시행규칙 말하는 거예요. 각 부처 장관, 세금 관련해선 기재부 장관, 기재부 장관이 정해놓은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시행규칙이죠. 그 시행규칙에 정해놓겠다는 거죠. 또 위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시행규칙에다 그거를 정해놓겠죠. 시행규칙 2조 2항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은 시행령을 말하는 겁니다. 시행령 3조 2항에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법조문을 공부할 때 법조문을 읽는다면 법부터 먼저 읽고 대통령으로 또 정해놓은 거 있으면 그것도 보고 시행규칙에 또 정해놓은 거 있으면 거기까지도 학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법조문 내용들은요 시중에 이제 우리가 서점에 가보시면 법전이 인쇄물로 책자 형태로 나와서 법전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쇄물로 보고 싶다 그러면 서점에 있는 그런 법전을 여러분들이 구매하셔가지고 업무하실 때 또는 이제 학습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되게 두꺼워요. 되게 두껍고 가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세청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법제처 홈페이지 가면은 대한민국 법을 다 볼 수 있어요. 거기서도 나는 부가가치세법 내용을 좀 보고 싶다. 그럼 부가가치세법 여러분 치신 다음에 거기서 다 다운받을 수 있고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시행령, 신규칙도 이렇게 화면에 3개 란으로 법 띄워놓고 0 띄워놓고 시행규칙 띄워놓고 다 띄워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3단으로 띄워놓고 해당되는 걸 바라보 찾아볼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들을 국가에서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처음 공부하신 분 입장에서 법조문까지 다 지금 찾아보면서 공부한다. 너무나 어려울 수 있어요. 법 용어가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런 취지 같은 거 이런 것도 법조문에 다 적혀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부할 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확인하는 용도, 그다음 업무할 때 필요한 것들 찾아보는 용도로 일단 보시면 되겠고 일단 저희는 교과서로 먼저 공부를 하고요. 강의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여러분들이 학습을 더 하실 때 그런 경우에 찾아보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법조문만 가지고 법을 공부하기는 사실은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풀어놓은 취지 같은 것도 풀어놓고 법조문의 의미도 설명해 놓은 그런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통해 가지고 학습하시는 게 좀 수월하게 더 빠른 시간 내에 더 훨씬 더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학습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 참고 목적으로 나는 이 조문을 보고 싶다라는 궁금증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조문들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법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새를 좀 봤습니다. 근데 이런 세법에는요 전체 세법을 좀 아우르는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을 걷는데 과세 대상이라든가 요건 이런 것들은 세금마다 세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만든 이 세법 전체 세법이 있어서 이 세법 전체를 통과하는 두 가지 요거는 위배면 안 돼요. 요거는 어떤 세법이든 법인세법이든 부가가치세법이건 국세기본법이건 어떤 세법이든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세법의 기본 원리예요. 세법의 기본 원리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요 조세 법률주의 두 번째는요 조세 공평주의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 공평주의 이 두 가지가 세법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세법의 기본 원리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일단 조세 법률주의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물론 법조문에서 여러분 조세 법률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세법 전체에 흐르는 기본 원리라는 거예요. 자, 조세 법률주의라는 말 그대로 조세는 세금은 법률에 의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법에 따라야 된다.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 법에 따라서 부과되고 법에 따라서 세금이 만들어지고 법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법에 기반하지 않는 세금 이거는 그냥 가비울한테 너 내놔 하게 되는 그런 세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세금은 법에 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법대로 걷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흔히 법치주의, 조생증이 있어서 법치주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조세 법률주의에는요 또 세부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 부조세 법률주의 개념부터 조세 법률주의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의무를 지고 과세요건과 부가 징수 절차 등은 법률로 규정해야 된다라는 원리, 요거를 조세 법률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조세 법률지는 여러분 아까 헌법에 있던 내용이에요.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의 납세 의무를 지르는데 그냥 지른 게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관련된 내용은 법에 정의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헌법 59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뭘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조세 법률지인 거예요. 반드시 세금 관련된 내용은 법률로 규정해 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조세 법률제라고 부르고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조세 법률지 안에 과세요건 법정주의라는 말, 과세요건 명확주의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과세요건 법정주의는 과세요건을 법에 정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법이라는 건 법률로 정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법률은 어디서 만드는 거라고 했죠? 국회, 대통령이 만드는 건 시행령, 그 다음 각 부처 장관이 만드는 건 시행규칙이라고 했죠.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요건, 세금을 걷기 위한 요건은 법률로 정해놔야 된다라는 게 과세요건 법정주의입니다. 과세요건과 조세 부과 징수 절차는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이를 규정해야 된다라는 거를 과세요건 법정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막 시행령에다가 막 정해. 법률 내용도 없는데. 그럼 이건 대통령이 월권 행사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자기 멋대로 걷는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시행규칙에만 적어놨다.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법률로 정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법률로 누가 정해요? 국회의원들이. 국회는 누구예요? 국민들의 대리인이에요. 국민들의 대표기관이 된단 말이죠. 국민들이 결국 만든 법률로 정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률로 정해놓으려면 두 번째 원리, 과세요건 명확주의, 이것도 지켜야 돼요.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과세요건은 명확히 규정해야 된다. 명확히. 단순히 법에다가 규정만 해놔서는 안 돼. 만약에 법에다 규정을 해놨는데 이게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미로 막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이건 이렇게 세금 내라는 건데, 또 다른 사람은 아니야 이거 이렇게 세금 내라는 거야.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된다면 국민들은 불안하죠. 도대체 어떻게 거둘 거지? 국가에서 나한테 어떻게 세금 내라는 거지? 불안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법에 정해놓더라도 자의적인 해석하면 안 되게 명확히 규정해야 된다. 하나의 의미로 정해놔야 된다라고 하는 게 과세요건 명확주의예요.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도 안 되고요. 불명확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할 수 있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집행을 처리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국민들의 재산권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해야 되고요. 하나의 의미, 일의적이라는 건 하나의 의미로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의미가 될 수 있도록 정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조세 법률주의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헌법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세부 내용들을 이런 법정주의가 있고 명확주의가 있다는 걸 우리 판례에서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유가 뭐냐? 당연히 여기 따라야 되는 거는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법에 정하지 않고 국가에서 왕이 너 맘대로 왕이 너는 아니죠. 왕이 맘대로 국민들한테 야 너는 이만큼 세금 내. 너는 궁궐에서 가까운 데 사니까 이만큼 세금 내. 너는 집에 창문이 몇 개니까 이렇게 세금 내. 물론 창문세라는 게 옛날에도 있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옛날에는 그 창문세라는 게 있어가지고 창문 개수에 따라 세금 매긴 적도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옛날에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창문을 막 없애. 그래서 그 어떤 시대의 건축 양식에는요 창문 같은 거 막 없어지고 막 그랬었어요. 자, 좀 옆으로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막 마음대로 세금 매긴다 왕이. 그럼 국민들은 불안해서 못 살아요. 불안해서. 내 재산권은 내가 재산을 이만큼 모아놨어도 다 뺏길 수도 있고 항상 불안하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죠. 국가는 국민들을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세금이라고 하는 건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조세 법률주의가 이렇게 법률에 정해놔야 된다, 그 다음 명확히 적어놔야 된다, 요것만 가지고 부족해요. 요것만 가지고. 만약에 그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게 너무 부당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국민 1인당 세금을 2억씩 내야 된다, 이렇게 정해놨다면, 국민 1인당 20억씩 내라, 이렇게 정해놨으면, 명확히 정해놨어요. 누가 봐도 2억씩 내래. 하나의 의미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죠? 법에 정해져 있죠, 법률에. 그 다음에 명확하죠. 만약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세금이 있다고 해볼게요.
국민들이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안 되죠. 우리나라는요, 헌법이 있고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기본권들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세금 관련된 그런 법률 내용이 헌법에 위배된다. 그걸 과연 올바른 법이라고 할 수 있냐? 헌법보다 높은 법은 없어요. 우리나라 최고법은 헌법이거든요. 여기서 규정해 놓은 기본권을 법률이 위배하고 있다? 그거를 침해하고 있다? 큰일 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은요, 조세법률주의에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요것도 하나의 이념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조세법률이 형식적으로 법에 정해져 있고 명확히 정해져 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건 올바른 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인 건 뭐냐? 기본권과 헌법에 정해져 있는 기본권, 그다음 헌법 원칙, 요런 거에 부합해야 된다라는 헌법적 요청, 요거를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그 헌법에는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혼인 자유 원칙, 종교 자유 원칙,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잖아요. 혼인 자유 원칙이 있습니다. 국민들 누구나 혼인에 자유롭게 혼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세금이 결혼하면 부부의 세금을 합쳐서 세금을 매긴다. 합쳐서 높은 세율로 세금 매긴다. 이래 버린다면 결혼하게 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돼. 그럼 사람들은 혼인이 자유롭겠어요? 자유롭지 않죠. 결혼할 때 세금을 더 내야 된다면 고민한단 말이죠. 내가 배우자를 진짜 사랑하는데,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진짜 사랑하는데, 이거 세금을 이렇게 더 내면서까지 우리가 과연 결혼을 해야 될 거냐? 이거는 심각하단 말이죠. 그럼 헌법에 있는 혼인자유 원칙 이런 것들을 좀 어긋나는, 위배하는 그런 법률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그게 실질적 조세 법률주의입니다. 자, 세법의 기본 원리 두 가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거 조세 법률주의, 요걸 지금 봤습니다. 잠깐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조세 법률주의는 말 그대로 법대로라는 거예요. 법에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법에 따르면 안 된다. 형식적인 조세 법률주의도 있고 실질적인 조세 법률도 있어요. 형식적인 조세 법률주의는 세금 관련된 내용들은 법률로 정해놔야 된다. 그게 과세요건 법정주의. 또 하나가 정하려면 명확히 정해야 된다. 그게 과세요건 명확주의였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실질적으로 헌법의 원칙, 헌법의 기본권 요구에 부합해야 된다. 실질적 조세법률주의까지도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세법에 흐르는 전반적인 원리는요, 조세 공평주의입니다. 평등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조세 공평주의, 평등주의. 자, 조세 공평주의는 세금의 부과 징수는 모든 납세자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헌법적 원리를 조세 공평주의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모든 국민한테 평등하게 세법은 적용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근로를 제공해서 2천만 원의 돈을 벌었어요. 2천만 원의 소득이 생긴 거예요. 소득이 생겼으니까 소득세를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은행에 돈 맡겨놔가지고 이자로만 2천만 원 정도 세금을 받은 거예요. 2천만 원도. 똑같이 2천만 원 벌었잖아요. 똑같이 2천만 원. 여기는 근로를 제공해서, 여기는 이자를 통해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달리 매긴다. 이자 받은 사람은 좀 더 많이 매기고 근로로 번 사람은 좀 덜 매기고, 또는 반대로 일해서 번 사람은 좀 많이 매기고 이자 받은 사람은 덜 매긴다. 그럼 이거는 공평하다고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공평하지 못죠. 법에다 이런 내용들을 정해놨다. 근로소득자는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금융소득자, 이자소득자는 세금을 덜 낸다. 이렇게 정해놨다. 명확해요. 자, 근데 그게 과연 올바른 법이냐라는 거죠. 아니죠. 아니, 동일하게 돈을 벌었으면 동일한 세금 내게끔 하는 게 맞겠죠. 그게 평등하죠. 그럼 이자 받는 사람이 더 많이 세금 낸다면 억울하죠. 아니, 나는 왜 똑같은 2천만 원인데 더 많이 내냐. 이쪽에서도 그럴 수 있겠죠. 내가 더 많이 낸다면 왜 동일한 2천만 원인데 더 많이 내냐.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등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금의 부과징수는 모든 납세들한테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법을 만들 때도요, 이런 평등, 조세 공평주의, 이 평등권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집행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가지 원리가요, 세법 전반에 흐르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조세 법률주의에 위반된 세금이다. 올바른 세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평주의에 어긋난 세금이다. 올바른 세금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세금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런 세금이 집행돼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이념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면 좋겠는데요. 이게 충돌되는 경우도 있어요. 충돌되는 경우.
평등주의에 위반한, 조세 공평주의 위반한 법률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평등권을 생각하는데 법에 규정이 안 돼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충돌한다면 이 두 가지 기본 원리 중에서 과연 국가나 납세자들은 어느 원리를 더 우선시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 되냐라는 거예요. 사실 두 가지는 어떤 우열적인 관계, 이렇게 말하기 좀 힘들어요. 뭐 여러 건의들이 있긴 있습니다. 참고 목적으로 봐두시면 세법을 해석하거나 적용할 때는 조세 법률주의가 좀 더 우선하고 세법을 만드는 단계에서는 조세 공평주의가 우선한다, 이런 견해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타당해요. 법에 기반하지 않아 해석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완적인 관계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평하지 않은 조세 법규 자체가 만들어지는 건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아무리 공평한 과세라고 하더라도 법에 근거하지 않고 과세한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양자는 어떤 이게 획일적 우여 관계라기보다는 보완적 관계 있다, 이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현실에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떤 경우는 조세 법률주의가 좀 더 우선시돼서 집행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평등권을 이제 기반해 가지고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이 두 가지는 서로 보완적으로 그렇게 작용하는 그런 이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강의 시간 두 번째 주제, 우리가 두 번째 주제에서 세법의 구조, 그 다음에 세법의 가장 기본 원리, 전체 세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기본 원리들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번 시간에 좀 볼 거는요, 우리가 앞으로 세법을 어떻게 작습하는지, 그 다음 이 강의는 어떻게 이제 구성되는지, 그 내용들을 좀 볼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학문적으로 본다면 여러 학문에서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세금이라고 하는 거. 일단 세금은요, 경제학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학이란 게 뭐예요? 경제학.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관계를 분석하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기업, 가장 기본적인 주체로 기업들이 있고, 그다음 가계 부분이 있고, 그다음 정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이라고 하는 건 경제 활동의 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경제학의 분석 요소로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재정학이라는 학문 또는 조세흐론이라는 학문, 이런 데서 세금을 좀 다루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경제학과에서도 여러분 세금을 다뤄요. 재정학이라는 과목, 조세흐론이라는 과목, 이런 걸 통해서 세금을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여기서는 이런 세금이 도입되면 국민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세금은 어떤 목적에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도입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경제 현상에 경제활동자한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도 분석하고 도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세금은 그냥 나라에서 막 걷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법의 모양새를 띠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법학에서도 세금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법학과에서도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세금을 다루는데 조세법 같은 그런 세법학으로도 다루게 됩니다. 법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루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금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법인세 같은 세금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라든가 재무상태표 같은 재무제표를 만들고 그걸 기반이 돼가지고 우리가 세금이라고 하는 것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게 회계적인 요소를 또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계학 측면에서 세금을 다루는 세무회계라고 하는 이런 과목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세금을 진짜 올바르게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한다면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도 세금을 공부해야 되고요, 법학적인 측면에서도 공부해야 되고요, 회계학적인 측면에서도 세금을 공부해야 돼요. 기본적인 베이스가 경제학, 법학, 회계학이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면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 요소를 더 잘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경제학도 전공해야 되고 법학도 전공해야 되고 회계학도 전공해야 되냐? 아유, 그거는 좀 쉽지 않죠. 그 어떻게 세 개를 다 전공하고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전문가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경제 원론, 뭐 회계 원론, 그다음에 법학 기본적인 내용, 민법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어느 정도 있으면 세금을 더 잘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보통 대학에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과목들이 기초 과목으로 보통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과정에서 공부하는 거는 이걸 다 베이스로 다 들었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접근하기에는 또 너무나 힘들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 다루지 않았어도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이 커리큘럼에서는 공부를 좀 할 거예요. 다만 이제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뭐 부가가치세랑 소득세까지 필요 없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 법인세 공부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분계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당기 순이익이 뭔지, 손익계산서가 뭔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 결국은 법인세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 과정에서 다루는 세금, 특히 이제 다른 세목은 아니지만 법인세 쪽에서는 회계 원리 정도의 수준의 그런 지식은 조금 필요하다. 물론 그걸 모르시더라도 이 과정을 마무리하는 데까지는 여러분들이 최종 다 이수하는 데까지는 지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알고 계시면 조금 더 탁월하게 세금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선수 과목까지는 다 필요 없고요. 이 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회계 원리 정도는 한번 해봤다 정도면 더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이 과정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고 그렇지 않으시더라도 충분히 다 따라갈 수는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 강의는요. 전체 우리가 쭉 강의가 진행될 건데 제일 먼저 오늘 우리가 본 거는요. 세금이란 게 무엇이냐, 세법이란 무엇이냐 가장 기본적인 내용, 개념을 좀 살펴본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개별 세목,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세목, 그리고 시험 목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세목, 이 세 가지 세목 중심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가장 먼저 부가가치세라는 거, 부가가치세를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라고 하는 거, 그리고 법인세, 요 순서로 이 강의가 전체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제 첫 교시 세금이 무엇인가, 세법이 무엇인가 여기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2교시 때 이제 부가가치세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